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별거 있나 싶죠? 그냥 파일 올리고 필요할 때 다운로드하고 진짜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다운로드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요금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마어마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숨겨진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대체 뭔지 아주 쉬운 비유로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 이 발레 파킹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우리가 사진이든 영상이든 문서든 데이터를 맡기면요, 이걸 각각 독립된 객체,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취급해서 고유 아이디 하나만 딱 붙여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폴더 구조 같은 거 없이 그냥 쫙 펼쳐진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확장성도 엄청나고 접근 속도도 아주 빠르죠. 내 차 어디에 주차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발렛 파킹 서비스,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걸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데이터셋부터 온갖 데이터를 가공 없이 그대로 쌓아두는 거대한 창고, 데이터 레이크도 그렇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웹사이트의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백업 데이터까지 사실상 우리 디지털 세상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거인들, 대부분의 개발자나 기업들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그 이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제대로 짚었어요. 이건 단순히 저자 공간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갈 도시를 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한번 도시를 정하고 나면 주변 상권이나 교통,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에 발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바로 이 빅3입니다. 아마존의 S3,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 블럽 스토리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요, 결국 자기네 다른 서비스들이랑 얼마나 찰떡궁합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AWS 서비스를 많이 쓴다면 당연히 S3가 편할 거고요. 구글의 빅데이터나 AI 도구를 쓴다면 구글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좋습니다. 이제 도시를 골랐어요. 그런데 아까 인용문에서 말했던 합리적인 세금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클라우드에 올려둔 데이터가 갑자기 대박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면 그때 발생하는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플레어 R2처럼 송신료를 안 받는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1기가짜리 파일이 100만 번 다운로드 됐어요. 그럼 총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나간 건데 청구되는 비용은 단돈 $15. 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AWS S3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총 비용이 믿어지세요? 53만 8,091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니, 아까는 2만 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건 7천만 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클라우드 비용 전문가인 코리 퀸의 이 한마디가 바로 정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는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 전체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뜻이죠. 그 범인의 정체는 바로 송신료, 영어로는 이그레스 피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비용 자체는 꽤 저렴해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밖으로 꺼내갈 때마다 마치 통행세처럼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세금의 실체였습니다. 바로 이 막대한 숨겨진 세금 때문에 시장에 빈틈이 생겼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도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도전자들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 R2, 백블레이스 B2, 워사비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송신료를 아예 없애버렸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저기 클라우드플레어 R2의 S3 호환 API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기존의 아마존 S3에 맞춰서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을 코드 수정 거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결의 도전자도 있습니다. 바로 미니오인데요. 이 친구는 앞서 본 회사들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서버에 설치해서 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래요. 모든 걸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랄까 좀 바나나 같은 선택지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S3랑 호환되는 스토리지를 쓰고 싶은데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는 클라우드플레어처럼 그냥 돈 내고 편하게 쓰는 관리형 서비스. 인프라 관리? 신경 쓸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미나이오처럼 우리가 직접 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체 호스팅 방식. 모든 통제권을 내가 갖는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판이석이냐 아니면 완전한 통제권이냐 이 둘 사이의 선택인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답이나 기본 선택지는 없어요. 기존 강자들이 제공하는 막강한 생태계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잠재적인 송신료 폭탄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송신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쓰고 비용도 예측 가능한 새로운 도전자들의 손을 잡을 것인가?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데이터가 한 곳에 많이 모일수록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데이터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도시를 고르는 것에 비유했던 것처럼 말이죠. 데이터라는 중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도시에 여러분만의 세계를 건설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